자, 우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인권 보장과 기본권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권의 의미와 특징, 그리고 기본권의 종류, 그리고 이 기본권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에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권 침해란 무엇이고, 이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, 그리고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, 자, 그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프로페럴러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활동을 했고요. 자, 요거는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수업 시간 때 했던 건데요. 자, 이 영상을 쌤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도 혹시 이제 프로 불펠러로서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좀 불편했던 것들, 또는 주변의 사례나 매체 속에서 불편했던 것들, 인권 침해 사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이 인권 침해란 무엇일지 그 의미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인권 침해란 자, 국가 기관이나 자,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. 두 번째, 자, 인권 침해의 원인이 중요합니다. 원인. 자,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가장 빈번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,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는 고정관념과 이 편견이 인권 침해를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. 예시를 들어보자면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라는 이유로 야, 남자가 무슨 간호사를 하냐 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과 그리고 병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간호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간호사를 하면 간호사를 하면 안 되는 좀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인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잘못된 관습이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 역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요거는 대표적으로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영상 댓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 그 링크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범죄 행위, 뭐 절도나 살해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다음으로 우리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별표 2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자, 교과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1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. 너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나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자, 어떻게 항목 구분을 해봤냐? 첫 번째, 누가 구제를 해줄 수 있는지, 즉 구제 기관을 먼저 설명할 거고요. 그리고 언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어떻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 세 부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구제 기관으로서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, 가장 만만하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국가인권위원회 별표 지시고요. 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언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? 바로 국가기관이나 회사 또는 단체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, 자, 이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국가인권위의 진정이 첫 번째 구제 방법이고요. 자, 두 번째,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적인 사례가 고 변희수 하사의 사례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분이 남성으로서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여군으로 복무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국방부에서 이 사람을 강제 전역을 시켰죠. 자,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전환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가 이 변희수 하사의 사례고요. 자, 두 번째 구제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입니다. 자, 국민권익위원회는 첫 번째, 자, 국가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자, 피해를 입었을 경우나, 자, 두 번째, 이때는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요.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, 자, 이때는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절차 같은 경우는 중학교 단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
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이 명칭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좀 꿀팁을 이제 전수를 했는데,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자,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손쉽게 사람들이 찾아가 볼 수 있는 구제기관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흥분해서 찾아온단 말이죠. 자, 그랬을 때 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? 그렇죠. 진정하세요 라고 하겠죠. 물론 그 진정과 이 진정은 다른 진정이지만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,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. 고민. 그래서 고충민원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고민, 이렇게 좀 어거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자, 구제기관은 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, 이 법원은 언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느냐? 법원도 중요합니다. 별표 치시고요. 자, 국가기관이나 자,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, 또는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소라고 하는 걸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. 자,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, 국가기관이 처벌을 하는 형사 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.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소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, 자, 헌법재판소 역시 중요합니다. 자, 헌법재판소는요, 자,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, 자, 이때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, 자, 헌법재판소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구제 기관입니다. 자, 그렇다 보니까 뭘 빌어야겠어요? 그치, 소원을 빌어야겠죠, 그죠? 아,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. 자, 물론 다른 의미긴 하지만, 자, 쉽게 외우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을 요구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섯 번째로, 자,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. 그 전에 헌법재판소는 정말 중요한데요. 자, 구체적인 사례, 케이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2단원에서 헌법과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. 그때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. 지금은 그냥 명칭만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로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. 자, 언론중재위원회는요,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, 자, 그때 이 언론중재위원회 피해 접수를 하면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, 관련 부분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가지의 인권 침해 시, 자, 구제 기관과 그로 인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.